우리가 흔히 저희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윤리 시간 이렇게 하면 정반합이라는 거 좀 배운 것처럼 배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주류가 있고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의견들이 있으면 결국에는 합의를 이루어서 또 다른 얘는 다시 정을 이루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또 어떤 반대되는 것들이 나오면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인데 우리나라 입시도 똑같은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암기와 비평준화. 이건 이제 본고사 세대들이죠. 그래서 본고사 세대들은 이제 시험 난이도도 어렵기도 하는데 많이 기억력이나 암기하는 것들이 아이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그러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육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이 의견이 많았고 거기 이제 반대로 사고력과 평준화라는 키워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합의를 이룬 게 93년도부터 시작된 수능이죠. 그래서 수능 세대가 시작되게 되고 그러면 이제 CMS가 처음으로 사고력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CMS라는 브랜드는. 그럼 그 사고력에 이르는 타이틀을 선점하게 된 계기도 수능이 터지고 나서 수능 세대부터 문제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기존에 외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걸 어떻게 하게 될까? 라고 했을 때 그럼 CMS에서 가르치는 그런 사고력 수학들을 통하면 아이들이 유리하지 않을까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 세대가 됐는데 그러면 또 이제 수능이 정의되면 여기에 대한 반대되는 것들이 나오겠죠. 문제가 뭐였냐면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수능이 초창기에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400점 만점의 시험에서 한 310에서 320이면 스카이 안정권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걸 목표로 우리가 했었고 그리고 이제 99년도에 처음으로 수능에서 만점자가 나오기는 했는데 수능 자체의 난이도가 많이 어려웠다. 사고력을 요한다고 해서 그런 이름 아래 많이 어렵게 되어서 아이들이 문제가 뭐냐면 공부를 안 해요. 적당히 공부를 해도 점수가 비슷하고 안 해도 비슷하면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실력이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공부를 안 하게 되니까 야 그러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은 따로 모아서 걔네들을 케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기존의 과고 외고 두 개의 체제에서 특목 자사고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영재고 라인으로 해서 자사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수월성 교육으로 포커스를 맞춰졌는데 수월성 교육을 해서 특화되고 나고 자사고들이 생기고 나니까 문제가 뭐냐면 일반고가 죽었어요. 아예 일반고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중상위권층들이 무너지면서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열의도 떨어지고 목적의식 없이 공부를 하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뭘 했냐면 그러면 일반고를 살릴 수 있게 수능을 조금 더 낮추자. 수능의 난이도를 낮추자라고 해서 수능의 난이도를 낮추니까 결국에는 나온 게 EBS 수능입니다. 근데 EBS 수능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쉬워진 건 아니었어요. 그 수능 문제 자체는 난이도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거는 60% 정도를 EBS에서 다뤄봤던 지문이나 문제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아이들의 점수가 크게 힘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EBS 수능을 하면 다시 내가 풀어봤던 걸 가지고 점수를 낼 수 있으니까 다시 이쪽으로 온 거거든요. 다시 암기하게 돼요, 아이들이.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 과정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 돼버리니까 반대될 경우에 어차피 인재를 기를 때는 그 인재의 역량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수시의 필요성이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서울대에서 이제 처음부터 시작한 학종이 대세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으로 아이들이 평가를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학종 세대에서 문제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전 전국부터해서 이제 우리가 가장 키워드가 공정 이게 화두가 되었기 때문에 아이의 능력이나 아이의 비전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모님 아니면 경제적인 역량에 따라서 아이들이 많이 차별화되더라 라고 해서 그런 불공정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개정교육 과정을 통해서 지금 입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저희 세대까지 포함해서 이런 흐름으로 입시가 변화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개정교육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변경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부모님들께서도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첫 번째는 고교 내신을 상대평가를 전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유지하겠다라고 하고 원래 9등급제였던 내신을 5등급제로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통합형 수능으로 문이과 구분 없이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 유불리가 없도록 똑같은 시험으로 아이들이 보게끔 되겠고 그 다음에 문이과 시험도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문과생들이 보고 있는 수원, 수투,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것과 확통
과까지 이 3개 과목만 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변화를 하고 나서 대학교에 줄 때는 어떻게 줄 거냐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주기로 했어요. 지금 가안으로 나와 있는 거는 아이들의 내신을 5등급제로 하는 대신에 절대평가랑 상대평가를 다 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준다. 대신에 표준편차는 뺀다. 표준편차가 있어버리면 대학에서 알기 쉬워요. 편차가 적은 학교면 얘네는 단단하게 붙어있는 학교, 상위권들이 많은 학교였겠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거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전문교과에서 바뀌어요. 전문교과에서 이 친구가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를 보면 특목에서 배우는 과목이랑 일반고에서 배우는 과목 자체가 다릅니다. 어머님들 이제 보내고 싶어 하는 학교 중에서 이제 하나나 민사같이 좀 이제 미국이나 이렇게 유학으로도 많이 가고 하는 학교들은 교과 자체가 아예 교과목이 다릅니다. 그 친구들은 수학도 영과고 못지않게 선행을 하고 들어가야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걔네들이 배우는 수학이 대학에서 배우는 수학이나 이런 것들, AP 과목이라고 하는 대학 학점이 교류되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전문교과에서 뭐 배우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 출신인지를 블라인드를 해도.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것만으로 아이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한 학교는 대한민국에서 딱 한 곳밖에 없었어요.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만 하고 나머지 학교들은 이것만 가지고는 그냥 조금 그런데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면접이나 논술이나 뭔가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죠? 특히 이과나 이쪽 계열들은 문이과 통합으로 수학을 봐버리면 거기다가 선택 과목도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더 들여다볼 수가 있고, 우리 아이들은 거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되는 게 서술형이랑 논술형 평가가 확대된다고 했는데, 얘는 지금 당장 시행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서술형, 논술형 평가. 그 뭐 박강훈야식 교육해가지고 유럽에서 쓰고 있는 것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몇 개 학교만, 주로 외고나 국제고 이쪽에서 대구에서도 대구 외고만, 그것도 한 개 과목 최상위 클래스들만 하고 있는데, 서술형이랑 논술형으로 문구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볼 수는 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는 100% 서술, 100% 논술로 해도 돼 라고 해도 이의제기할 수 없고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쟤는 실효성은 별로 없을 거다. 그죠? 객관식이랑 서술형이 합쳐져 있는 시험도 대치에서는 이번에 기말고사 5번 본 학교가 있었어요. 이의제기 들어가서. 중학교임에도 불구하고 5번을 재시험을 봤거든요. 한 문제 때문에 계속 돌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객관식이 포함된 시험에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100% 선논술형으로 했다가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피곤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수능에서도 빼졌잖아요. 수능에서는 이의제기 때문에 1년이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개정교육과정이 변하는 상황에서 이제 과목들, 범위들은 이건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부터 수능에서 보게 된 과목들인데, 파란색으로 박스되어 있는 건데 잘 뭐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수학 과목. 수학 과목에서 보시면 고등학교의 전체 이제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부터 우리 아이들은 지금 중3부터 배우게 되는데, 선행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좀 수학의 명칭이 다시 과목의 명칭이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코딩이나 이런 AI 시대 때이기 때문에 행렬이 다시 들어왔다. 요 정도만 다른 거고, 나머지는 앞뒤가 조금 바뀐 거니까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수능 과목이라고 하는 거는 이 3개가 되겠죠. 대수, 이적, 학통. 지금으로 하면 수원, 수투, 학통. 이게 명칭을 그 전에, 지금 교육과정 이거 전에 얘를 또 수, 상, 하 이렇게 바꿨었거든요. 이름만 조금씩 바뀌는 거고, 교육과정 자체에는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담은 조금 늘어날 거예요. 부담은 조금 늘어날 것 같고, 중학교 보내시는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이게 이제 고등과정이 이렇게 개편이 되잖아요. 그럼 고등과정에서 몇 가지가 지금 수학이 내려옵니다. 중학교. 지금 중등 수학이 엄청 쉬워진 거거든요. 지금 중학교 1학년 때 방정식이랑 정비례 반비례가 1학년 1학기 때 나오는데, 그거 원래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있었어요. 이게 기존에 옛날에는 초등학교 교과서가 수학이 8단원이었어요. 그때 8단원 6학년 2학기 거 보면 헉헉거립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 웬만한 거 6학년 2학기 교과서에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이제 수포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래서 교과서를 계속 개편하면서 6단원 체제로 바꿔주고, 나머지를 중1로 다 밀고, 중1, 중등에 있는 건 고등으로 밀어놨던 거거든요. 근데
근데 지금 이 교육 과정에서 중등으로 다시 내려온 게 많아요. 그 부분을 또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2028년에 대입 개편안 지금 발표가 됐었는데 이거는 정부, 교육부는 왜 이 개편안을 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거고, 공교육을 다시 살리겠다라고 하는 거고, 필러 문항을 배제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수능의 변별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올해 첫 번째로 이제 수능 필러 문제를 제외했다라고 하는 수능을 많이 본 거죠. 공교육을 살리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1에서 원래 주변에서 지금 중학교 다니시는 어머님들이 작년까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고등과 할 때 고등학교 수상학,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정말 토할 때까지 시켜야 돼. 왜 그러냐면 저희가 다 예측했던 거는 고1만 상태평가를 하고 고2, 고3은 절대평가니까 아마 들여다볼 내신이 1학년밖에 없을 거야 라고 해서 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교육부에서 이번에 싹 하면서 가장 큰 거는 고1부터 3까지 전체 상대평가를 다 하겠다. 왜 그러냐면 가장 큰 거는 아까 공교육에서도 나오지만 고등학교 1학년 다니고 나서 내신에서 밀려가지고 내가 수시를 쓸 수 없다라고 하면 고등학교 1학년 자퇴한 친구도 엄청 많습니다. 상위권 중에서. 차라리 내가 검정고시 한 6개월을 쏟아버리고 나머지 1년 반을 수능을 보고 수능 공부를 하겠다. 그리고 정시 테크를 탈깃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았거든요. 특히 특목을 갔던 친구들 중에 미끄러진 친구들은 내가 여기서 깔아버리네, 밑에 깔려있네 라고 하면 다 튀어나와서 일반고로 가는 게 아니라 이틀이를 탔어요. 정상적인 공교육 범위에서 벗어나서 검정고시 이쪽을 따버리기 때문에 너희한테 역전할 기회를 줄게.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전부가 아니야. 2학년, 3학년 올라가서도 뒤집을 기회를 줄 테니까 공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계속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는 고교학점제입니다.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되는데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그거죠. 어떤 대학을 선택하고 어떤 과를 선택할 때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거기에 밀접된 과목들을 배우고 그걸 바탕으로 진로랑 적성을 찾아서 대학을 오면 훨씬 더 폭발적으로 아이의 성장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과목을 듣고 싶은데 그 과목을 듣고 싶어하는 친구는 5명밖에 없다면 내가 거기서 1등을 해도 이 아이는 100분율로 하면 20%고 그러면 등급이 2등급, 지금으로 하면 9등급제로 하면 3등급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그 누구도 그 과목을 선택하지 않겠죠. 어쩔 수 없이 내가 유리한 과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고교학점제를 살려야 되는데 저것까지 손댈 수는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내신의 폭을 줄이는 겁니다. 그 정도면 괜찮아. 2등급까지는 나올 수 있잖아. 너가 정 가고 싶다고 하면 5명 중에 1명을 1등을 해서 2등급을 하더라도 내신이 2등급 나온다고 하는데 네가 필요한 과목이니까 괜찮지 않겠니? 거기다 인원수가 좀 더 늘어나면 1등급까지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좀 더 다양하게 아이들에게 특정 과목이 쏠리지 않고 아이들에게 선택할 수 있게 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고교학점제도 일반고는 힘들어요. 모든 과목을 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생각하는 건 온라인 교육이에요. 아이들이 학교 간에 이동을 하는 거는 힘들 거기 때문에 아마 온라인으로 주요 과목들,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과목들은 그렇게 관리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대입 개편안에서 수능에서 논소수는 아까 뺐어요. 아까 서술형 표기한 것처럼 거기는 이제 본인들도 부담이 됐고, 그 다음에 큰 틀의 정시의 비중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40%, 그 다음에 그 외 주요 대학 제외하고는 30%. 그러면 반대로 하면 수시가 60%가 되는데 지금 이제 서울대가 다시 또 말이 나왔죠. 그저께. 우리 정시 40 유지 안 할 수도 있어. 우리 수시 더 많이 볼 수도 있어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입은 어찌됐든 간에 서울대가 한번 움직이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금이 나올 수 있는 것들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육부에서는 이 정도의 틀, 바운더리 안에서 대입 개편안을 발표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라고 해서 변화될 예상들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특목 자사고는 유리해질 겁니다.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가서 내신 4, 5등급을 받을 것 같아서 그냥 일반고 가서 1, 2등급을 받을래 라고 했던 거는 이제 전략 수정될 수도 있어요. 특목 자사고를 가서 좋은 공부 안에서 그 커리큘럼 안에서 차라리 3등급을 하더라도 거기 가서 3등급이 낫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걸 이제 선택하셔야 될 시기가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특목이나 자사고는 웬만한 친구들은 쓸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도 그거는 꼭 목표점을 두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제고랑 외고는 확 올라갈 거예요. 지금 저희도
여학생들이 중계지역에서는 별로 갈만한 학교들이 많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럼 이제 외고나 국제고를 선호를 하실 건데 이제 그 다음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이가 이과를 가고는 싶은데 이과나 이쪽으로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가 좀 수학 센 학교에 가서 그 친구들하고 붙으면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하면 외고 국제고 많이 선택하실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외고 국제고라고 하는데 제가 국제고 외고로 순서를 바꿔놓은 이유는 외고는 커리큘럼 자체가 수시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시 공부를 하면서 내가 학교에 있는 걸 수시를 하면서 대학 가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외고는 커리큘럼 자체가. 근데 국제고는 달라요. 국제고는 정시랑 수시 두 가지 트랙을 다 준비하는 커리큘럼으로 짜져져 있기 때문에 외고보다는 국제고가 조금 더 올라갈 거다. 선호도가.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서울에 있는 국제고는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볼 수 있는 거. 그게 조금 문제긴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수학이 공통 과목이 돼버리니까 국제고나 외고 트리를 탄 다음에 똑같은 수학 문제를 보고 내가 대학교 지원할 때 이과 가면 되잖아. 올해 수능에서 서울대 경제학과가 98.5%였어. 100분위가. 100분위로 나타냈을 때 98.5%면 서울대 경제학과로 붙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냥 그 퍼센트 100분위를 가지고 이과 지원하면 연대치대 갑니다. 연대치대 간다는 소리는 밑에 있는 지방의대는 다 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문과 상위권들이 이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은 그런 부분들이 변화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위권 일반고, 갑방고라고 하죠. 갑방고라고 하는 거는 보통 매해 4명에서 5명 이상은 서울대를 보낼 수 있는 실적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 저희 지역에도 이제 몇 개 학교가 있어요. 대진여고, 그 다음 청원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학년은 계속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아쉬운 거는 서라벌 같은 경우 좀 내려갔다 하는 거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과중고들이 인기가 올라갈 거는 맞아요. 그래서 특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수능의 난도는 예측 불가능하다. 우리 아이를 어떻게 공부를 시킬 때 그 맞춤의 난이도를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어느 정도 나올지를 모르는 거죠. 이번에도 킬러는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킬러 아니면 뭐야 라는 문제가 3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중킬러가 늘어나면 뭐냐면 지저분합니다. 어머님도 초등학교 아이 자녀들 문제집 풀 때 그냥 선생님 불러와서 푸는 문제집들이 있어요. 디딤돌 계열들은 차라리 선행을 해놓고 풀면, 최상위 하이레벨 같은 경우는 선행해놓고 나면 쉽습니다. 선행을 해놓고 하이레벨을 풀면 쉬워요. 근데 천재교육 최고 수준이나 이쪽은 계산 자체가 조금 지저분해요. 수가 답이 딱 떨어지는 답이 아니라 소수점 4자리까지 나온다든지 어디서든 계산해서 실수한 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킬러를 배제하면 중킬러가 많이 나오고, 중킬러는 지저분하거든요. 지저분하면 뭐하냐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 시간 싸움이 돼야 돼요. 정해진 시간 안에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탁탁탁 쳐나갈 수 있는 아이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조금 변화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 제가 외고 국제고 할 때 말씀드렸는데 작년까지 저도 설명회 하면 어머니 이과의 문과 침공이나 이과생들이 이게 표준 점수나 이런 것들 선택 과목이 유불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제 문과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과로 편하는 경우들이 많을 거다. 그리고 작년 말에 발표됐던 게 선택 과목 미적, 투, 그 다음에 기하는 수능에서 절대평가도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대학교에서 개별적으로 본다고 발표하지 않은 이상은 문과가 조금 더 차라리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서울대에서 발표한 것처럼 수능의 난이도를 이렇게 너네가 난도 조절이 실패하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는 무언가를 더 볼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 수시고, 그럼 수시 안에서 전체적으로 쓰는 거는 학종이겠죠. 학생부 교과는 어차피 5등급제가 돼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학종에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세특이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사교육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생각해보면 산모부터 시작해서 산모 끝나면 내신 끝나면 육모, 그 다음에 기말, 그럼 방학 한 달이에요.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 보고요, 중간고사 보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보면 걔네들 끝나요. 선행할 시간 없습니다. 그 시간 텀텀이 비어있는 개월에 뭘 해야 되냐면 동아리랑 장래 진로임몽이랑 해놔야 돼요. 중학교 1학년은 별로 할 거 없어요. 중학교 1학년 때는 독서록 쓰고 장래희망만 정확하게, 뭐 이상한 거 드라마 주인공에 나오는 그 역할, 저도 가르치는 친구가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중3 되는데 소방관을 적어놨더라고요. 왜 소방관을 적었어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드라마의 주인공이 소방관이었어요. 그런 것만 하지 않게끔만 해주시면 중학교는 상관이 없는데 고등학교라는 게 실전입니다. 이상한 거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내신, 수시, 정시를 다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의 진로가 이곳에 접혀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저도 이제 딸이 6학년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 들어갈 때 독일 학종되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들을까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학종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님들도 잘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준비 화면에서도 보여줬지만 CMS 영재관에서 새롭게 움직이는 팀들이 팀 비전 팀이에요. 그래서 그 팀들이 전문 컨설턴팅 팀입니다. 그래서 영재고나 과학고나 그다음에 특목자사에 컨설팅을 했던 CMS 영재관의 베테랑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팀이고 그 팀들이 각 영재관들을 돌아다니면서 매 주마다 시간을 구정해 놓고 컨설팅이 들어가요. 자소서는 어떻게 쓰는지 코칭하는 것부터 해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 아이들이 보통 한 중학교 2학년부터는 그 팀의 수업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중개 학군지를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서 왜냐하면 저도 이제 부모님들을 뵙고 아이들이 CMS에 입학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센터장으로서 전체적으로 어머님들이랑 상담이나 이런 것들 좀 뵈려면 학군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를 봤고요. 첫 번째로 했던 거는 아이들의 내신을 어떻게 보는지 중학교 내신입니다. 노원구만 일단 했어요. 노원구에 26개 중학교가 있고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인데 얘는 지금 3학년 1학기입니다. 작년 3학년 1학기 기준으로 한 거고 학교마다 학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해요. 율지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는 서술형이 없잖아요. 근데 2학년 2학년들은 서술형이 좀 있었어요. 2학년 2학기보다 한두 문제 정도 나왔다 라고 하는 거는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랑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학교들은 보통 저희가 중간 30, 기말 30, 그 다음에 수행 40으로 해서 100점 만점을 하고 이 점수 합계가 90이 넘으면 A입니다. 80점은 B, 80 이상이면 B. 그래서 A, B, C, D 이렇게 가는데 절대평가를 하는데 빨간색에 노란색은 서술형이 10 이상은 들어가 있는 학교들. 10 이상은 들어가 있는 학교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학교가 저기 학교 중에 어딘데 그러면 우리 아이는 서술형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정도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수락중은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해놓은 게 여긴 좀 특이한 게 기말고사 한 번만 봤는데 40점을 주고 수행이 60점을 가져갔어요. 수행이 60점을 가져갔는데 이게 페이크 쓴 게 선원수행 수행평가가 30이에요. 그럼 결국엔 지필이 70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30, 30에서 6대 4였는데 얘가 이쪽으로 오면 7대 3이 되는 거예요. 수락. 보기에는 부담이 없어 보이는데 결국에는 아이들이 이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수행평가는 어머님들께서 관리해 주셔야 돼요. 특히 중학교 1학년들 처음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학교에서 공지가 뜨는 거는 4월 중순에 뜹니다. 홈페이지에 업로드되는 건 4월 중순에 업로드를 해요. 올해 그러면 4월 첫째 주부터 수행이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럼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엄마 수행 봤어 오늘 이런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께서 멘붕이 오시고 하는데 좋은 점은 뭐냐면 학교는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작년 거 수행평가를 보시면 돼요. 작년 거 다 볼 수 있거든요.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교사가 순환한다고 해도 와서 한 번에 이렇게 막 바꾸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있고 지금 서울은 아예 교육청에서 찝었잖아요. 너네 학교는 시범적으로 자유학기제 해봐 라고 찝어서 한 거지 너네 자유학기제 할 거야 학년제 할 거야 선택을 해봐 라고 하면 경기도에서는 한 학교도 자유학기제 선택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어차피 1년 뒤에 다 해야 되는 거면 굳이 우리가 먼저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고 지금 26개 학교를 제가 13개 해놨는데 저기 을지중부터 여기 상계제일중까지 하면 1등부터 26등까지 작년 특목 자사 합격 순위입니다. 1등부터 13등, 14등부터 26등까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이 정도로 내신 대비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전체 26개 학교를 다 보는 건 좀 그렇고 제가 지금 저기 순서대로 있는 학교들 중에서 7개 학교를 뽑아봤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의 학업 성취도입니다. A는 90점 이상, B는 80점 이상, C는 70점, D는 60점, 60점 미만은 2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전체가 A, B, C, D, E 등급제를 하고 제가 보고 싶었던 거는 A 플러스 B까지가 어느 정도가 될까? 그러면 각 학교에서 상위권은 어느 정도가 될까가 좀 궁금했었고 밑에 파란색으로 있는 학교들은 주요 학군지입니다. 중계와 더불어서 학군지로 있는 학군지들의 대표적인 학교 하나씩만 열어봤어요. 그래서 비교를 좀 해보고 싶어서 저걸 열어봤던 거고요. 보시면 좀 이제 저희가 노원 이 지역에서 중계 지역에서 불암, 성명, 을지 이 세 개 학교가 좀 이제 이름이 있잖아요. 시험이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A가 28%죠. 을지 중이. 그죠? 좀 많이 낮아요. 근데 그거는 조금 저는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중학교 어차피 절대평가인데 내신을 해서 우리 학교는 A 받기 힘든 학교 이거를 할 이유가 있을까? 차라리 50 이 정도까지 올려줘서 우리 애들이 혹시라도 자사 특목을 갈 때 B가 생겨서 못 가는 그런 불리함을 없애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대치에서 한 5년 전에 엄청 어머님들이 컴플레인을 걸었어요. 학교가. 학부모 총회 가셔서. 굳이 고등학교면 어차피 내신 9등급제고 변별력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아무 말 안 하겠는데 중학교는 절대평가 내고 우리 학교는 저렇게 28% 이제 30%로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시험을 꼭 어렵게 봐서 뭘 학교에서 얻는 게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거는 어머님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학군지 같은 경우는 대치 같은 경우는 다 50 이상 50에서 60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잘해서인 것도 있겠지만 어머님들이 계속 요구를 하세요. 시험 너무 어렵게 내지 말아라 중학교 거. A 근데 비슷한 거는 을지 중에 지금 28.3%이 A가 나왔잖아요. 뒤에서도 이제 나올 텐데 을지 중에서는 20% 안에 정도 들어가면 특목을 갑니다. 그죠? 그러면 A 안에 들어가 있고 하면 어느 정도 특목을 노려볼 만하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기서 이제 좀 보고 놀랐던 거는 저도 이거 제가 타이핑을 잘못했나? 문제를 잘 뽑았나? 라고 했더니 중평중학교 깜짝 놀랐습니다. 둘 중에 하나거든요. 시험이 정말 쉽거나 A가 70.6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인용을 하다가 잘못했나? 이렇게 해가지고 봤는데 둘 중에 하나죠. 시험이 엄청 쉽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낼 거야. 교과서 익힌 문제에서 낼게. 여기서 뽑아갖고 와라. 이렇게 했거나 아니면 저 학교의 2학년들이 이제 이게 작년 기준이니까 올해 3학년 된 친구들이 정말 나이스해서 이번에 큰 사고를 한번 치던가. 그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평중학교 같은 경우는 보기에 좀 놀랐었는데 다른 지역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보통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신문 같은 경우에도 50에서 40에서 50을 유지하고요. 모금 같은 경우에는 저기는 가장 안 좋은 학교입니다. 목동에 있는데 저기는 100% 서술형 되는 학교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저도 도저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 학교는 좀 A가 많이 낮아요. 그리고 경신중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죠. 대구도 입결이 좋은 학군지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가장 핫한 부분이기 때문에 넣어봤는데 모군중과 경신중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40에서 50대를 형성하고 있고 우리 학교 노원 중계의 학교들도 그걸 유지하는데 을지중은 조금 아쉽더라. 좀 더 올려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거는 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또 한번 본 거는 이제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이제 학교도 이렇게 되는데 다른 학군지랑 했을 때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라고 하면 올해 이제 특목 입결 현황이거든요. 전체 인원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학군지마다 안양 이제 평촌이 안양인데 안양을 제외하고는 보통 5,0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이제 여기서는 빠졌는데 일산 학군들도 보통 5,000명대가 돼요. 거기를 이제 덕양까지 합치면 8,000대가 되는 거고 일산 서구나 후곡이나 이쪽으로 하면 5,000명대가 됩니다. 근데 보시면 과고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에 과고가 2개 있잖아요. 한성이랑 세종 2개가 있는데 정원 400까지 포함해서도 한 240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3개 대치 목동 중계 합치면 쟤네가 160 넘어요. 그러면 3개 학군지에서 과고는 서울에 있는 과고는 50% 이상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외고 국제고는 외고가 6개고 국제고가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보낼 수 있는 학교들이 그거 하면 한 1,4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쟤네들이 다 합쳐버리면 한 20에서 25% 정도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지역 학군지 주요 3개 학군지에서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사고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지역은 이제 선더들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전국적인 자사고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는데
경기도권 아이들은 정말 서울에 있는 자사고 희문고나 이런 거를 가는 걸 좋아해요. 애들이. 강남에 있는 대치동 아이들은 희문을 가지 상산을 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은 좋아를 합니다. 근데 저희 지역에서 우리 지금 중계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는 지금 선덕을 제외하고는 딱히 또 신일이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입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는 우리 중학생들이 아까 성적을 했는데 비율이 지금 9.2% 되니까 목동이나 이렇게 보면 크게 비슷하지, 크게 밀리진 않거든요. 그리고 목동도 좋은 고등학교가 많은 학군지는 아닙니다. 중학교는 탄탄한데 고등학교 자체가 탄탄한 학군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 중계는 봤을 때 다른 학군지랑은 비교해도 중학생들은 크게 밀리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분당은 좀 낮죠. 분당은 이제 뒤에 나올 텐데 쟤네들은 특목을 안 가도 되는 애들이잖아요.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하나 더 볼 거는 우리 아까 26개 중학교 중에서 탑5입니다. 도라물질 성명, 태랑 중계가 지금 작년도 비준으로 탑5에 들어왔었는데 과거 전체적인 입학 실적인데 여기서 이제 어머님들 집에 가서 사진 찍으셔도 되고 사진 찍으실 때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어떤 중학교를 갔네? 그러면 네가 너네 학교는 아까 A가 몇 % 정도가 수학이 나오더라. 근데 너네 학교에서 몇 % 정도가 특목 자사고를 적이는 학교들을 가더라. 그럼 우리가 못해도 최소한 여기보다 어느 정도 위에는 올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를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공부를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면 아이들은 그냥 하고 하는데 수치를 조금 보여주고 하면 저 정도는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할 거잖아요. 아이들이. 그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중계에서도 9.2%이긴 한데 전체를 하더라도 아까 제가 26개 학교 13, 그 다음에 14등부터 26까지 했었을 때 밑에 있는 학교들은 거의 입결이 없는 학교들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탑5에서 가는 탑5는 지금 16.9예요. 16.9가 되고 전체 합격자 합을 보시면 거의 절반입니다. 이 5개 학교가 중개 학군지에 등록하는 애들의 절반은 이 5군데에서 보내고 나머지 절반이 21개에서 보내는 그 부분들이 조금 있다 하는 거고 하지만 다른 학교 여기 5개 말고도 괜찮은 학교도 있으니까 우리 아이 저 학교 아닌데 라고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중학교가 중개가 학군지답게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보실 거는 그럼 이제 고등을 통해서 서울대 입결 탑 100으로 이건 2024년도 수능이 이제 올해 입학한 애들인데 그 중에서 일반고만 추렸어요. 특목 자산 다 뺐거든요. 다 빼고 탑 100 안에 있는 일반고를 골랐고 그 다음에 그 일반고들 중에서 최근 3년 올해만 반짝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 학교들이 최근 3년 동안은 어떤 실적을 냈는지를 보면 대치니까 6개 학교가 이번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대치는 작년에도 6개 일반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분당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분당을 두 번째로 띄워드린 거는 분당의 특목 비율이 저희가 9점인데 얘네들 5.8이었거든요.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안 가도 됩니다. 특목 안 가도 안에서 일반고에서 해결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으니까 분당은 특목 비율이 낮은 거고 그 다음에 목동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목동은 일반고가 그렇게 완전히 막 타이트하게 여러 개 학교가 있지는 않더라 라고 하는 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대구 수성이죠. 대구를 했다는 게 여기가 일반고가 탄탄합니다. 탄탄하고 아이들이 대입에서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 학군지이기 때문에 나갔고요. 마지막으로 중계를 보면 중계는 이번에 대진고, 대진여고, 청원고 이렇게 3개가 있고 이건 작년 입결 순위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작년에도 거의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좀 보시면 이제 제가 좀 충격받았던 거는 이 세 학교, 중계지역의 3개 학교에 3년 합을 보면 61명입니다. 61명이죠. 근데 분당에 있는 낙생고 3년 합 붙인 것보다 안 돼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서울이잖아요. 저는 경기도인데. 경기도에 있는 한 학교에 3년 합보다 우리 최근에 입시 실적 좋았던 세 학교를 합쳐도 전체 서울대 합격자가 안 되고요. 근데 저게 서울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쟤네들 낙생하면 의대도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이나 이 순위에 거의 비슷하게 의대들도 움직이시는 동지이시라고 보면 돼요.
그 비율 유지하면서 이 부분들이 있으니까 중학교까지는 나이스한데 고등에서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어머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우리 아이가 혹시라도 영재고를 준비하고 과학고를 준비하고 자사고를 준비하고 이 세 가지를 다 실패를 겪어도 일반고에 가서 상위권으로 살아남으려면 어떤 걸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거죠. 그러면 가장 손 대고 나중에 따라잡을 수 없는 과목은 수학입니다.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외워서라도 애들 문제 풉니다. 아마 집에서 문제 풀면 이거 어떻게 했는데,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거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들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됐는데,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티가 안 나요. 근데 그의 잘못이 아니에요. 정말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애들도 있습니다. 몇 번 풀다 보면 이 문제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 외우지 마. 그러면 내가 머릿속에 이해하는 거랑 외우는 건 어떤 차이가 있지? 얘들은 혼동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가 외워서 어느 순간에 우리 애는 수학을 외워서 이때까지 했구나, 이해한 게 아니라 외워서 했구나 라고 펼쳐지는 게 고등수학이에요. 그 전까지 중학교까지 웬만한 거는 해결이 됩니다. 시간 인풋되는 양에 따라서 아웃풋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인풋을 해도 구멍 뚫린 항아리처럼 아웃풋이 안 나오는 게 고등수학이에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대수 문제들을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림으로도 풀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갈 수 있는 나오느냐, 그 차이가 고등부터는 나옵니다. 그리고 경시, 이제 CMS에는 영재관이 있고, 영재관에서 속도가 빠른 친구들은 경시도 하는데 경시 한 3개월 하면 딱 나옵니다. 우리 아이는 여기 보이는 수학 쪽이 이게 딱 될 것 같네. 우리 아이는 지금 여기서 이제 틀어서 자산을 이쪽으로 하는 게 훨씬 낫겠구나, 이쪽이 더 낫겠구나 하는 거는 그때 결정하셔도 될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수학이라는 과목이 어머님들께서 이제 유불리가 있고 이제 고민을 하실 때, 저희도 이제 대형이지만 대형을 보내는 건 좋아. 로드맵이 있고 커리큘럼에 따라서 딱딱 가는 건 좋은데 한 몇 개월 보내봤더니 우리 아이는 그냥 그것만 배고 왔다 갔다 하고 책은 끝났다고 하는데 자기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요즘에 막 유행하는 개별진도 학원으로 빼고 개별진도로 막 하고 문제집 하나끼리 5건 6건 심화까지 A급에 분라에 다 이렇게 하고 났더니, 그리고 나서 주변을 둘러봤더니 우리 아이 진도가 또 너무 늦어졌어. 이제 남들은 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부랴부랴 이제 또 다시 대형으로 가서 입학 테스트 보는데 선행 심화를 6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화 성적이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CMS에서 이번에 교과관을 런칭하면서 가장 만들었던 프로그램 중에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그 꼼꼼함, 소형이 가지고 있는 꼼꼼함들을 채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PIT이고요. PIT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개인화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맞춤으로 아이들의 오답 부분이 진행이 될 거예요. 패드를 씁니다.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패드를 쓰는데 수업 6시간, 3시간씩 2번 하는데 모두 패드 쓰는 게 아니고요. 기본 수업들은 저희가 판서 수업을 해요. 선생님이 판서를 하고 대표 유형들을 같이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문제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풀어게끔 하면서 컨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심화 수업 부분에서는 이제 한번 아이들이 기본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심화 수업에서는 패드에다가 자기가 문제 풀고요. 문제는 똑같이 풀고 자기가 푼 정답을 패드에 입력을 합니다. 패드에 입력하면 패드에 채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오답이 나오겠죠. 그럼 아이는 첫 번째 풀었어요. 그 다음에 오답을 풉니다. 만약에 오답이 나오면 오답 한번 더 풀겠죠. 그 다음에 풀고 나면 자기가 틀린 오답의 쌍둥이 문제를 풀어요. 그리고 이 쌍둥이 문제의 오답을 풉니다. 근데 이거를 어머님께서 원하시면 아이들은 100% 원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쌍둥이 문제는 2문제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좀 더 모자라실까봐 유사 문제도 있어요. 쌍둥이 문제는 이제 문제 형태가 똑같은데 숫자만 조금 바뀌는 거고, 이제 유사 문제는 그 문제에 풀어봤던 개념을 가지고 적용시키는 문제인데 조금 다른 거. 그렇게 해서 최대 9번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5번 정도면 아이들이 충분하지 않을까. 아이들이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피스로 러닝을 할 거고, 전체적인 프로그램 특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대형의 커리큘럼과 소형의 꼼꼼함까지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분기에 3개월을 가는 건 맞아요. 그래서 또 그건 똑같습니다.
한 학기에 3개월, 5학년 1학기다 그러면 3개월, 5학년 2학기 3개월 이런 식으로 기본과 심화가 맞물리면서 갈 거고 좀 줄인 거는 정원을 줄였어요. 기존에 이제 CMS 들어보시거나 보내신 부모님들 아실 텐데 저희가 맥스 정원 12명입니다. 클래스당 12명인데 얘는 패들로 입력하는 시간과 그 다음에 아이들마다 문제가 다 다를 거잖아요. 오답을. 그럼 선생님들이 그걸 다 출력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 오답을 풀고 채점이 들어가야 되고 채점은 뭐 기계가 하더라도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8명을 줄였어요. 그래서 최대가 8명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저희 거 자체 교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제 AI 그렇게 하는 것들 매칭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답에 오답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은 어머님들 어플로 갈 거예요. 청담이나 이제 사고력 보내신 어머님들은 올림 어플 있어요. 거기서 아이들 성적 확인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어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아니면 컴퓨터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성적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쓰는 교재들은 기본적으로 케이블 개념 심화는 초등에서 쓰는 교재들이고요. 그 다음에 중등에서는 저희 거 이제 코어 교재랑 그 다음에 어드밴스를 쓰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화 부분에서 아이러닝이 이 오답 부분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어드밴스 W는 저희 거 자체 교재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보여드리면 간단하게 이제 러닝 포터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다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아이가 오늘 문제를 풀고 정답을 입력하고 나면 이제 오답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오답이 주면 아이가 또 풀어서 입력을 하면 틀린 문제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요. 그러면 3개월 저희가 한 학기가 끝나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야 너 이거 지난주 거 오답이야 풀어봐. 이번 주 거 오답이야 풀어봐. 이거 절대 아이들이 오지 않겠죠. 어딘가 가방 속에서 구겨지고 하고 그걸 보내줄 거예요. 그죠? 그래서 3개월 지나면 어머님들께서 이 3개월 동안 그 학기에 배웠던 누적 오답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출력을 해서 아이들한테 줄 거고요. 어머님들이 추가로 오답에 또 나올 거잖아요. 오답에 계속 나옵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끼어드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가 문제를 푸는데 너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시면 안 돼요. 걔는 자기 혼자 어디 시험 보러 갔을 때 그걸 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그게 있잖아요.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지 애들이 안 해요. 수학은 특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해요. 제가 웃으면서 그 얘기하거든요. 찍어서 맞춘 문제는 너네가 또 찍어서 맞출 수가 있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불확실한데 내가 이 두 갈래 길에서 이쪽으로 찍어서 맞았잖아요. 그럼 나중에도 이쪽으로 찍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 찍어서라도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 번 오견이 잡힌 문제는 계속 오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를 어느 순간에 끊느냐, 안 되는 순간에 딱 끝나야 돼요. 중간에는 절대 끊으시면 안 됩니다. 속상하시고 나중에 이거 한번 치수 두고 한숨에 나오더라도 지켜주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그 부분이 큰 거고 이렇게 오답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3개월 뒤에 나오는 오답을 좋아해요. 오늘 틀렸잖아. 오늘 오답 노트 해야. 그러면 아이들이 오답 노트에 이걸 적으면서 그 문제만 적고 다시 풀어보는 그런 착한 아이들 많지 않습니다. 오답, 여기 틀렸었는데 이 풀이까지 다 그대로 갈게요. 그죠? 그래서 3개월 뒤에 하는 오답도 잘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머님들께 이제 제공되는 거는 이제 워크북 이제 과제로 했던 것들에 대한 성취 분석도 어떤 문항들이 있고 아이들이 과제 성취도는 어떻게 나오고 이런 것들은 어플이랑 컴퓨터 화면에서 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CMS가 이제 센터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저희는 일일 테스트가 아니고 단원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데 단원 테스트가 진행될 때마다 이렇게 성적표가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원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이 성취랑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누적되어 있고 라고 하는 게 핏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핏은 제가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보시면 우리 아이가 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부모님들 주로 제가 상담을 많이 하면 제일 첫 번째 제가 상담할 때 여쭤보는 거는 아이 진로 어머니, 아버님 어디 결정하신 거 있나요? 그럼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아니 잘하는데 가면 좋은데 딱히 지금 결정한 건 없어요. 아니면 애가 하려고 해야 되는데 애가 뭐 어디 가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먼저 돼야 돼요.
초등 고학년에서 중학교 때 이런 자사고들이 있고 특목들이 있는데 너는 어디 학교를 가고 싶니가 얘기가 돼야 되고 그럼 엄마 아빠는 너는 어디까지 서포팅 해줄까? 솔직히 그잖아요. 정말 가고 싶어서 매번 그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고 내가 밤늦게까지 공부를 해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 학교도. 근데 가면 좋고 되면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당해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CMS 영재관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아셈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 동기부여 프로그램이거든요. 아이들을 열어놓고 어떤 점들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PES은 지금 이 런칭을 할 때 어머님들께서 기존에 있는 CMS 영재관의 교과 프로그램이랑 얘 차이를 할 때 거기는 잘한 애들, 여기는 좀 수학 못한 애들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PES를 이렇게 만든 이유, 꼼꼼하게 한 이유는 제가 이제 설명할 때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물놀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아이가 물에 바로 뛰어드는 아이냐 아니면 하나하나 해가지고 아빠 어디까지 차서하고 손잡고 같이 들어가줘야 되는 아이냐 수학도 똑같거든요. 그냥 무슨 자신감인지 자기 혼자 풀어볼게 하는 애가 있고요. 하나 틀릴 때마다 정말 무슨 큰 죄를 지은 것 마냥 금방 울 것 같이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죠? 그럼 그 친구들한테 필요한 거는 너는 수학을 못해, 너는 수학이 약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서 오답이 잡혔는지 기본, 응용, 심화 단계별로 잡아가면 됩니다. 그게 가장 커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CMS 영재관의 원래 시그니처였던 그 프로그램들은 기본과 심화입니다. 중간에 응용 단계가 없었어요. 기본하고 심화를 치는 단계였거든요. 근데 얘는 여기서도 보시면 기본, 응용, 심화로 같이 묶어서 갑니다. 보통 기본, 심화하고 3개월 가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기본, 응용, 심화, 기본, 응용, 심화 계속 맞물리면서 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등을 끝내는 과정의 시간은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좀 더 길어요. 기존 CMS보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차근차근 올라가고 그 다음에 목표점이 영과고가 아니면 솔직히 외고나 국제고는 수원, 수특, 미적, 기하 다 하고 갈 필요 없어요. 하면 좋겠지만 거기는 어디까지만 최고로 외고 가서 살아남는 내신에 살아남는 애들은 수원까지 잘 됐으면 됩니다. 수원 어느 정도 하고 가면 돼요. 수상하가 정말 탄탄하게 돼요.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진로가 결정이 돼야지 어머님들도 이 수학 진도를 어디까지 우리 아이가 하면 되겠다가 정해지는 거예요. 안 그러고 학원 가시면 당연히 어머님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학원들은 다 그 얘기 하잖아요. 저희 탑반이 지금 뭐 나가고요. 이 학년 지금 몇 학년 거래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너무 늦은 거 아닌가? 그러면 어머님들이 급해지시는 아이들은 더 취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도 알거든요. 나는 몇 학년 거예요. 나는 몇 학년 거예요. 나는 못하나? 이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들이. 그래서 절대 그런 거를 좌절하시지 말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다져나가고 저도 저희 딸 영과고 안 보냅니다. 안 보낸 게 아니고 못 보내는 걸 수도 있는데 못 보낼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진도로 해요. 6학년 올라가거든요.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3월달부터 들어가게 있어요. 그렇게 다지면서 가라. 네가 하고 싶은 거를 네가 꿈이 수학을 옆에 주변을 보지 마라 라고요. 근데 저도 지금 같은 아이 학년을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나는 반이 있어요. 제가 수업하는 반. 그럼 그 친구들이 그 얘기를 해요. 왜 선생님 딸을 안 시키세요? 우리 딸은 영과고를 안 가. 이렇게 하는데 아이의 목표를 오늘 설명해 오셔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CMS의 입학 테스트를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우리 아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넌지시라도 이야기해 보시면 아마 90%는 실망하실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야기는 한번 해보시고 하는 것들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피 프로그램이 끝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물에 뛰어드는 아이들이죠. 물만 보면 뛰어들 수 있는 아이들은 제가 그랜드 슬램이라고 해서 기존의 CMS 영재관의 EB반 프로그램과 비슷한데 이제 거기에 더 추가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머님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GS반들은 수업 시간이 조금 깁니다. 수업이 줄 2에 오는 거는 같은데 수업 시간이 좀 늘어나서 이 부분 기본과 심화를 같이 동시에 한 학기씩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랜드 슬램의 4가지는 심화, 선행, 그 다음에 내신, 그 다음에 컨설팅까지. 아까 컨설팅은 이번에 새롭게 런칭을 해서 팀 비전에서 중학교 1학년, 2학년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아이들을 움직이게 될 거고 생기부나 이런 것들이 자소서에 들어가는 것들이 움직이게 될 거고 어머님들께서 이제 내신까지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데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내신 퍼펙트는 전체 CMS 영재관이 같은 문제집 한 권을 풉니다. 기본적으로. 그 말은 내신 퍼펙트의 문제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각 모든 CMS 영재관이 다 본단 말은 대치 애들도 이 문제를 풀 거고 목동 애들도 이 문제를 풀 거고 중계 애들도 이 문제를 풀 거고 분당 애들, 일산 애들 다 이 문제를 풀 겁니다. 어려워요. 문제가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 이 한 권을 가지고 싹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지역 기출들을 부교재들을 풀리거든요. 그리고 와서 자기 학교에 직접 최근 문제들까지 하고 아이들은 내신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CMS가 가장 교과에서 유명한 것들은 선행과 심화 두 가지를 잡아갈 수 있는 것들까지 다 들어있는 강의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학에 대해서 지쳐하지 않고 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랜드 슬램으로, 근데 그랜드 슬램은 초등과정은 없고 중학교 1학년 과정부터 있어요. 그것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시간대를 보면 전체적으로 얘는 5시 반부터 9시 40분까지고요. 보시면 이렇게 기본과 심화인데 원래 기본과 심화 하면 중3 과정까지 18개월이 걸려요. 1년 6개월이 걸리는데 GS반들은 이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방학 때 하나씩을 뺄 겁니다. 아예 수업시간 앞에 붙여요. 특강. 그래서 필수 특강을 해서 붙여서 진도의 개월수를 줄여요. 얘네들은. 핏은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물을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아니야 확 잡아당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GS 그랜드 슬램들은 이렇게 해서 전체 개월수가 5분이 15개월에서 개월수를 당길 수 있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고등과정에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가 초중등반 교과가 아니고 저쪽 스타벅스와 그 다음에 청두상가에 또 CMS가 또 있잖아요. 영재반이 또 있는데 고등과는 지금 스타벅스는 거고요. 거기서 아이들이 고등을 하고 우리 아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영재고나 과학고 쪽으로 생각을 해볼 거야 라고 하면 청구상가 있는 건물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등과정을 진행했을 때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수상학, 지금으로 하면 수상한데 아이들이 9개월 동안 공부를 하게 되는데 기본, 응용, 심화, 고난도까지 아이들이 치게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멍 나지 않도록 보일 거 수학 안 되면 보일 거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들이 있어서 고등학교 1학년은 탄탄하고 그 다음에 제가 CMS에 지금 한 11년 정도 됐는데 CMS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다음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수학이 끝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수학을 해봐야지 아이의 수학 머리가 어느 정도가 되고 우리 아이의 가능성이 포커스가 어느 대학이나 이쪽 고등학교는 어디를 선택할지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CMS는 언제 선택하냐? 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까지 수화가 끝나고 나서 선택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네. 그 다음에 이걸 힘들어하지 않네. 선행이 좀 빠른 편이네. 나는 그러면 영재학교나 과학교를 가면서 경시나 이론들을 좀 배워보고 좀 더 창의 수학이나 이쪽으로 좀 더 수학의 깊이를 더해볼까? 아니야. 우리 아이는 우리는 영재과학 절대 안 할 거야. 내가 학교 시켜줘도 나는 안 가고 우리는 의치안을 가든가 이쪽으로 선택을 할 거야. 난 그럼 자사 특목을 할 건데 라고 하면 여기서 수원, 수투, 고등학교 2학년 선행하면서 내신 계속 모의고사를 보면서 수능 모의고사랑 그렇게 컨택을 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맞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5학년 앉혀놓고 시험 봐가지고 너는 무슨 반, 너는 무슨 반, 너는 영재고로 갈 수 있는 반이니까 이렇게 배워. 너는 영재고는 아닌 것 같아. 하고 교재가 다르고 제가 사고력에도 한 7년 정도 있었는데 CMS는 사고력도 똑같아요. 모든 배우는 게 똑같습니다. 그죠? 뭐가 다르냐면 출발점이 달라요. 얘는 3레벨에서 시작했다, 얘는 5레벨에서 시작했다 이고 똑같은 교재로 내가 그 친구가 좀 늦게 배우는 것 뿐이에요. 다른 사고력 한번 가보세요. 시험 보고 나서 그레이드를 나눕니다. 교재가 다릅니다. 어머님의 아이는 시험을 잘 본 아이고 사고력이 뛰어난 아이니까 이 교재로 사고력을 하시면 되고 어머님 아이는 조금 두 번째, 세 번째니까 이 사고력의 교재로 쭉 나가시면 돼요. 근데 사고력을 그렇게 하고 고정될 거면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사고력은 키워야 됩니다. 수학도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수학 머리가 어떻게 되고 지금 항상 우리 아이가 할 수 있을까? 일단 해보시고 언제 결정하시면 되느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끝나고 나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저기까지는 달리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처음에 했지만 자사등록이나 이렇게 이쪽의 비중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누구와 같이 할 거냐면 팀 비전과 같이 하게 됩니다. 저희가 입결 실적이 엄청 많은 학원이죠. 그래서 그 실적을 대표적으로 많이 다루어봤던 팀 비전 리더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대표 리더 3분이 있고 밑에 각 센터에 팀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이 같이 관 내에서도 이루어질 거고 여기 저희 팀에서도 같이 와서 순환하면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한눈 팔지 않고 중학교부터 탄탄하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떨어지더라도 이 친구들이 그걸 해놓으면
자소서나 면접이나 이런 것들 경험해 본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일반고에서 세팅이나 이런 것들 학종을 준비하는 거랑 그냥 맨땅에 하는 거랑 완전 또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들까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계 CMS 영재관이 이제 10주년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피잇은 전체적으로 3월달에 새롭게 런칭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크레버스 재원생, 혹시 사고력을 다니신다거나 청담을 다니신다거나 에이프를 다니신다거나 코딩을 지금 현재 다니고 있고 3월달에도 거기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면 CMS 지금 교과관에 와서 피잇을 수강한다고 하시면 첫 달은 수강료 무료입니다. 수강료 무료고요. 그 다음에 4월달, 5월달은 30%, 30%.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아직 크레버스에 어떤 센터도 다니지 않는데 교과를 여기서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3, 4, 5월달은 각각 30, 30, 30% 할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피잇에서 잠깐 제가 설명 안 한 부분이 있는데, 말씀 안 드린 부분인데, 피잇은 초등 과정이나 중등 과정이 4시에서 7시, 7시에서 10시예요. 그게 지금 청담 셔틀이랑 타임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 과정을 듣는 친구들이 만약에 셔틀을 이용할 수 있다면 청담 셔틀이 가는 곳은 다 탑승할 수 있습니다. 셔틀 이동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청담 셔틀을 여기서 내려주라고 할 수가 없어서 저기 사거리에서 횡단보도 하나 건너고서 오긴 해야 돼요. 그 부분까지 있고, 그러면 오고 가는 시간에 수업이 인터벌이 띄어지는 거 아니냐, 그것까지 감안해서 시간표는 짜져 있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어머님, 부모님들 혹시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도 있으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